4교시는 문제가 그래도 이번에 본 시험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좀 더 수월했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4교시 뭐 계산 문제는 제가 뭐 딱히 풀어드리진 않겠어요. 1번 저기 첫 번째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하염 높이 뭐 휘발유 뿌린 상태에서 뭐 계산한 높이 쓰레기통 화재 하염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씩 답이 조금씩 틀리고 막 그러는데 연소 속도를 어떤 걸로 해야 할지 뭐 그런 내용 같은 것들 이런 거 해서 그러니까 이거 참조하시고요. 저기 45페이지 보시면 45페이지 보시면 결과 뭐 이렇게 해서 결과 해가지고 쓰레기통 화재가 0.94m 뭐 휘발유 뿌린 상태에서는 4점 몇 메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머지 소방 관점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전략3 안전거리 소방설비 설비의 화재 예방 교육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에 우리 연구반 분들한테 4교시 문제를 좀 더 몇 개를 좀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안지 쓰는 거 시험을 보실 때 어떤 식으로 답안지 쓸 건가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하시라 이 말이지. 왜 그러냐면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우리 그 전에 그 이병찬 기술사 합격 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사 우리 관리사 강의하시는 분 지금 관리사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지금 관리사 분도 많이 오는데 그 강의하신 분들이 그 계산 문제 내가 풀지 말라는 계산 문제를 절대압력 풀다가 틀려버렸어. 절대압력 풀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 다 뭐 1점 빵점 맞던가 1점 2점 맞았는데 그 사람은 7점을 맞아요. 7점을 30점 만점에 7점을 근데 그 왜 7점을 맞았냐 하면은 거기다 쓴 거야. 이 절대 압력 계산하는 문제, 압력은 뭐고, 대기압은 뭐고, 절대 압력은 뭐고, 이런 거, 이것은 우리 소방에서 어떤 것이 의의가 있다, 이런 것을 딱 쓰신 거야. 그래가지고 7점을 맞았어. 그러면 그분이 721점 맞고 합격을 했거든? 그러니까 3.4점 맞았으면 떨어졌을 건데, 계산 문제 7점을 맞았으니까 합격을 하신 거야. 30점 만점에서 10점짜리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계산 문제가 지금 어떤 게 정답일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예? 정확하게 딱 안 떨어져요. 휘발유 넓이 있잖아요. 그 물을 뿌리고 했을 때 어떤 거 연소율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정확히 저도 다른 타 학원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약간씩 오차 범위에서 틀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소방 결과도 써주고 거기에 따른 해석 문제 있잖아요. 해석 문제 답을 이렇게 딱 넣어주는 것이 이게 더 훨씬 그 채점 매시는 분한테 훨씬 더 훌륭하지 않을까. 자기가 썼던 걸 그대로 한번 써주란 거야. 자기가 이번에 시험 문제에 가서 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4교시는 우리 학원에 다녔던 분들 이번에 자기 시험 볼 때 그리고 자기가 틀렸더라도 문제 자기가 썼던 형태로 좀 문제를 좀 한번 풀어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조 한번 해보시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위험성 평가, 전략 추리, 안전거리, 소방 설비 설계, 화재 예방 교육 같은 거 이런 것, 그다음에 뒤에 고려 사항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쭉 해서 하시라. 즉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도 푸시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아직까지 10년 전에도 안 그랬다니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 예? 저도 시험을 20번 넘게 해봐서 알아요. 예? 계산 문제 틀린다고 빵점 주지 않았어. 지금까지. 예? 지금 문제별로 점수를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문제별로 점수 안 줬는데도 쓴다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사는 거기에 관련된 문제에 의의를 써줘야 돼. 의의를 항상 그런 내용 같은 거. 자 그리고 플랫 댐퍼도 마찬가지예요. 플랫 댐퍼 자 2번 문제 보시면 플랫 댐퍼도 저희 학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25점짜리도 개요로 안 들어가. 웬만하면 뭔것의 목적, 뭔것의 중요성, 뭔것의 필요성. 그래서 딱 2페이지만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장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부 이렇게 쓰다 보면 계속 막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약간 암기가 안 된 사람들 아니면 내가 준비가 안 됐던 사람들은 장수가 많이 늘어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고 여기에서 물어본 것들이 쉽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2페이지만 갖고도 충분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썼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시험을 20번 넘게 봤으니까 어느 정도 점수는 다 할 수 있잖아요. 50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갖고 50점 넘고 나서는 계속 그 뜻은 그리고 분량도 안 많해. 그냥 2페이지 거의 2페이지만 썼어요. 제일 자신 있는 것만 3페이지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그래서 앞에 들어갈 때 개요 안 들어가고 채점 매신 사람도 장수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좀 더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물어본 말 바로 들어가고 거기서 하는 거. 여기도 보면은 뭐 플랫댐퍼의 목적 설치, 이게 이 그림에서 설치한 것이 오리지널 플랫댐퍼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플랫댐퍼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약간 패시브 개념이다 보니까 효과가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장에서 안 써. 왜 안 쓸까요? 부속실은 방화구역이 될 장소잖아요. 방화구역에 관통하는 문제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 이 플랫댐퍼는 어디 그래서 요즘 개통상에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덕트 상부나 이런 쪽에서 우리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게 현장에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이런 내용 같은 거 좀 나왔어. 즉 플랫댐퍼가 굉장히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방화 성능만 인정되면 현장에서 좀 적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내시는 분의 의의는 그거지 않을까 제가 유추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딱 2페이지 양식에 맞춰가지고 딱 2페이지에서 2페이지 반 정도 쓰신 분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 그리고 플랫댐퍼 시험하고 부속 장치, 그리고 앞에 발전이, 제가 항상 말을 하는데 결론도 중요합니다. 결론도 중요한데 결론에다 써야 될 말이 발전 방향, 개선 사항, 그 다음에 의의, 적용의 의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꼭 쓰십시오. 그리고 요즘 현장에서는 지금 이게 한동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릴리프 형식으로 개통상에다 플랫댐퍼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요것도 안 해. 왜? 현장에서 거의 다 복합댐퍼를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복합댐퍼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용 안 하니까 이것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자 3번 동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파도 저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주차장에 이제 성능 위주 소방 설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능 위주 소방 설계에서 주차장은 1층을 제외하고는, 지하 1층을 제외하고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습식으로 설계를 하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강조해서 성능 설계 심의할 때는 1층도, 지하 1층도 습식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보온은요, 보온에 더 신경 쓰십시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램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데 열선을 더 많이 깔고, 그래서 열선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 시험도. 앞으로는 이제 지하 주차장은 무조건 습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열선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노출되는 부분 같은 경우. 열선이나 보온에 신경 써야 됩니다. 단열 처리. 우리가 지금 현장에 쓰는 것은 단열을 불연재료로 사용해야 된다. 막 덕트 같은 거 막 이러잖아요. 근데 불연재료가 실질적으로 글라스온이나 미네랄밖에 없어요. 근데 글라스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뭐 발암물질 같은 거 나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하는 아티론, 스티로폴로 많이 이렇게 하고, 고무발포, 제일 좋은 고무발포가 난연 성능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래서 고무발포도 현장에 적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열선을 가장 많이 해요. 메탈리터 방식으로 하든지 열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열선도 전기에서 화재가 많이 나요. 컨트롤 박스에서. 그래서 성능 위주 소방 설계에서는 컨트롤 박스에다가 고체 요로절, 즉 소공간 소화객제 있잖아요. 그걸 좀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감시를 수신 개에서 할 수 있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많이 발전해갖고 있어요. 그만큼 보온에 신경을 쓰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정 안 되면 겨울에 부식은 걱정하지 말자고. 겨울에 습식 부분에는 부동액이라도 넣는 방향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러냐면 시스템을 살려야 되잖아요. 신속하게 해야지. 서천시장의 화재 같은 데도 프렉션 밸브였어. 프렉션 밸브인데 물이 다, 밸브 헤드가 터져갖고 물이 다 빠져나갔대요. 예? 빠져나갔는데 어느 정도 화재가 성장이 되고 나서 물이 뿌려지면은 아무도 진압이 안 돼. 초창기, 무조건 초기 화재 때 해야 돼. 초기 화재 때. 그래서 습식 같은 게 신뢰성이 굉장히 좋고, 초기 화재 때 하니까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동파 관련해서 그런 구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꼭 갖고 갑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여기는 이제 제가 그 개념은 다 똑같아요. 건축법에 있는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소방법에 있는 연소와 우려가 있는 구조. 자, 건축법에 있는 연소와 우려가 있는 부분은 거기에 드렌처 설비, 방화문, 그 다음에 구물망 설치하고 이런 걸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 있는 연소와 우려가 있는 경우, 아니, 구조, 연소와 우려가 있는 구조는 5개 소화전. 이게 점검할 때 굉장히 관리사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들. 관리사님들이 외를 먹던 것 중에 하나. 설계도 마찬가지고. 일반 건물이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일반 건물이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중축을 하잖아요. 중축을 했을 때 요거 2개. 요게 6m, 여기가 6m, 위에가 10m 이내 이 2개의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이 2개 면적을 합쳐가지고 뭐 6천, 9천 제곱미터 넘어가면 5개 소화전에 해당이 되거든. 그럼 이 중축되는 부분에 5개 소화전을 설치를 하는데 이런 대부분 다 놓친다고요. 예? 지금. 이게 그래서 연소와 우려가 있는 구조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소방법상.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있어. 이연물 한다 했잖아요. 이연물. 이연물에는 연소와 우려가 있는 외벽이란 말이 또 있어. 똑같아. 거기도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해가지고 그 옆벽에서 6m, 10m 이렇게 딱 해서 거기는 각종 방화문 설치해야 됩니다. 연소와 우려 외벽.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연습을 많이 했었죠. 소방법 하지 않는 기준에 나와 있는 연소 우려가 있는 계급부, 계급부, 그때 에스컬레이터 이런 데 방화구에 관통하는 부분에는 연소 우려가 있는 계급부 개방형 헤드 설치하는 장소에 이게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연물, 제가 계속 이연물 쪽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연물에 또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까지 나오니까 거기까지 같이 가셔야 돼. 같이 가시고. 그리고 제가 예상 문제 항상 냈지만 또 우리 5번 문제 같은 것도 보면 예상 문제 보시면 좀 약간 이제 좀 그림을 좀 그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재작년 2022년 12월 1일부터 건축법, 소방법에 우리 용도가 공동주택이 바뀌었어. 공동주택 그때 아파트 기숙사 있던 것이 연립주택, 다소주택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되고 2023년 12월 1일부터 연립주택, 다소주택에 소방시설이 추가가 됐어. 지금 뭐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동형. 예?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안 된다고 연동형이에요. 연동형.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 이게 2023년 12월 1일부터 법이 되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딱 나왔어. 1년 뒤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말했잖아요. 시행은 소방법에 잘 안 나온다. 이제 시행되는 것은. 시행되는 날부터 시험에 나오니까 이번에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이번에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랬어. 연립주택, 다세주택. 우리 연구반도 다 그렇게 했어. 시험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연립주택, 다세주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 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동형일까? 연동형 더 비싸요. 내가 볼 때는 감지기 그냥 자탐 설치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왜 연동형을 설치했을까? 몰라. 아무도 몰라, 나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알겠지. 근데 자탐이 들어간다 하면은 점검 대상이 되잖아요. 점검 대상에서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까지 내가 설명을 해줬어.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동형은 무선 감지기 형식 승인에 감지기 형식 승인은 무선 감지기 측에 있다. 그것까지 설명했어. 그래서 형식 승인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형식 승인 정도 그거 나와야 되는데 뭔 이상한 발신기는 처음 본 것 같아. 너무 좀 외적으로 많이 나왔어. 좀 뭐 이런 거 안 냈으면 쓰겠습니다. 이런 말을 또 못 하겠고. 차라리 하지 않는 기준 나왔으면 쓰겠는데 하지 않는 기준 또 관리사들이 더 잘하잖아. 이런 것도 형식 승인하고 성능 인증은 기숙사에 내가 뭐 이건 기숙사에 관련 없는 문제도 아닌가 이렇게 말도 못 하겠고 근다고 하라고도 좀 그러고 양도 너무 많고 참 애매한. 안 그러면 기숙사적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애매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연동형이니까 그렇다고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NFPA 13에 RT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거용 스프링클러는 개념이 높은 벽적시면 높은 벽적시. 그래서 1.8m 이상의 높이에다가 젖혀가지고
가구등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많이 TV 같은 거나 가구등이 벽에 붙어 있으니까 높은 벽적심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거용 스프링클러는 똑같아. 성능 기준이. 주택 전용 스프링클러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주택 전용에다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성능 기준에, 아니 형식 승인 기준에 2.3m짜리 실에다가 천장에서부터 50cm 이내에 적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헤드를 설치해가지고. 즉,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m예요? 1.8m잖아요.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말 이렇게 설치해놨어, 지금. 내가 보면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형식 승인을 보려면 이런 정도 보고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내가 한 거지, 우리 써먹은 거.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아까 레지던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주거용 스프링클러도 이런 개념으로, 예? 이런 개념으로 높은 벽적시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고 하는 장소 같은 데는 다 가구들이 옆에 요 가운데에다가 소파를 설치하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이겠죠. 부자들만 살겠지.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국민 평수 거기에 보면은 다 벽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높은 벽적심을 해가지고 플래시업을 방지하더라. 그런 식으로 가는 것들. 그래서 주택용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주택에다 설치하면 주택 전용. 이게 뭐냐면 자 봐봐요. 이게 굉장히 용어 하나에 조심해야 돼. 단독 경보용 감지기 연동형 설치해야 되고요. 하나가 울리면 다 울려야 돼. 그 층이 다 울리는지 전층이 다 울리는지 그 세대가 다 울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안 났어. 일단 층이라고 나와. 전층이 다 울려야 돼. 연동. 그다음에 두 번째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가 나왔어.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그 주택 전용이란 말이 없는데 간이 스프링클러를 주택에다 설치하면 주택 전용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 용어 정리가 돼 있어. 지금 하자안전 기준 용어 정리에 보면 그 말이 딱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다 보면은 내용도 이제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주거용 이게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주택 전용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는 아까 말했듯이 알람 밸브 설치 안 해도 되고, 예? 너무 간단해. 점검 대상에서 빠지고 이것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스프링클러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내용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나온다.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아. 왜 그러냐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용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범위가 크다고. 범위가 공동주택 다음으로 아마 주택의 그런 상당히 범위가 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한번 잘 보시고요. 6번은 자 건전성 시험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넣은 것이 뭐냐면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에 자 실무 핸드북에 내용이 그렇게 나왔어. 정확하게 똑같이 나왔어. 작년에 나왔던 새로 세 개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그냥 법이 이게 좀 개정이 새로 추가된 내용들만 몇 개 이렇게 해서 딱 드렸는데 거기에 우리 김명규 기사는 이것도 정확하게 해서 드렸다고 하더라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걸 안다고 해도 쓰기가 너무 힘들어. 쓰기가 너무 힘들고 보시면 가스계 소화설비 뒤에 보면은 소화약재 저장실의 건전성 확인사항 해가지고 17가지, 방호구역 소화시스템 건전성 확인사항 해갖고 13가지, 방호구역 밀폐도 건전성 확인사항 해가지고 11가지.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어떻게 외우냐고. 알아도 못하지. 읽어보고 가면. 그래서 저는 답을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자 신뢰도 확보 같은 경우는 신뢰도를 하는 것들이 있다. 그 신뢰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리저브나 쇼킹 타임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이게 지속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자 소화약재 저장실의 건전성 확인사항 같은 경우는 저장용기실 기준 소화약재 저장실이잖아요. 이게 저장약재실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소화약재 리저브 시스템 같은 것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방호구역 소화 건전성일 때 적응 소화약재 할로겐을 해야 되는지 불활성을 해야 되는지 미분무스를 해야 되는지 소화약조랑 산청할 때 A급, B급 어떤 것을 내야 되는지 약재랑 방어구역 밀폐도 건전성 확인할 때도 배관 방식이라든지 노즐 같은 거 그 다음에 쇼킹타임 누설 틈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답안지 쓰는 것이 어쩐가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다른 학원은 전부 다 그냥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쫙 다 썼어. 글로만 이렇게 썼어. 근데 그거
알아갖고 쓰는 사람이 외워갖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12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야. 예? 한 30 몇 가지를 써야 되는데 40가지 넘게 써야 되는데 알 수 있어요? 아니잖아. 거기다 결론도 써야 되고 그리고 그걸 다 쓴다고 해서 안기 정말 잘했어. 천재야. 어떤 사람 쓴다고 해갖고 그렇게 정확하게 쓴다는 사람도 점수 잘 주겠지만 못 쓰는 사람도 점수를 어떻게 줄 건가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방법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하지 않는 기준에 나와 있는 상식 그런 내용 같은 거 이거 갖고 적정히 잘 이렇게 해서 하면 전혀 틀린 답은 아니니까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또 다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이걸 가서 답안지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답이지 않을까 싶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가야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31문제 중에서 22문제 맞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예? 알 수가 없어. 거기에서 1교시 같은 거 이번에도 뭐 5개, 6개 쓰니까 알고 그 이상은 절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뭐 6문제 중에서 뭐 2문제, 3문제 이상 이렇게 다 그래서 소설만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설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창작의 고통이란 것이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야 창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쓰셨으면은 그래도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전 방향, 계산상 그런 비전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훌륭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 이것까지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답안지 갖고 최소한 제가 그래서 암기를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